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인조 임금 시대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치른 뒤였다. 깊은 밤 하얀 눈이 소복소복 흰 떡가루 날리듯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다. 이른 아침 배고픔에 잠에서 깬 김씨성의 소녀는 옆에 누워있는 병든 어머니를 바라본 뒤 밖으로 나왔다. 온 마을을 새하얗게 온통 뒤덮은 눈이 소년의 눈에도 아름다웠다.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는 저 아름다운 눈이 먹을 수 있는 쌀가루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아픈 어머니를 위해 뭐라도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아직은 나이가 어려 병든 어머니를 대신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껏해야 바가지 하나를 들고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루의 끼니를 얻으러 다니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자리에 누운 지도 몇 해가 되었고 소년의 밥동량 또한 몇 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년의 바가지는 한두 집 지나면 가득 차는 것이 몇 해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바가지 안에는 조밥이나 감자 같은 음식이 들어 있었으나 병든 어머니와 아들의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양이었다. 동량 바가지를 들고 아들이 들어서며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오늘도 두 집 돌고 왔어요. 이걸로 한 끼는 충분할 듯 싶어요. 이따가 낮에도 나가보겠어요. 얘야, 어서 오너라. 네가 고생이 많구나. 마을 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과하게 도움을 주셨구나.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울컥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 번만 다녀오려무나. 마을 분들도 살림이 넉넉지 못할 텐데 우리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않겠니? 그래도 어머니 몸도 성치 않으신데 끼니를 줄이면 얘야,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나 도움을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된단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반드시 대갚아야 한단다. 하지만 남이 나를 미워하면 대갚으려 하지 말고 훌훌 털며 잊어버려야 한단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도리란다. 예,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기실,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자는 한때 마을에서 제일 부유한 집안의 일원이었다. 하지만 병자호란의 여파로 가장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고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몸이 쇠약해져 자리에 눕게 되니 의지할 곳이 없던 터였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이 두 모자를 돌보다시피 하였으니 이는 먼저 떠난 가장이 베푼 온정 때문이었다. 별난이 있기 전 마을 대부분의 농토는 거의 이 집안의 소유였고 마을 사람 대부분이 소작을 붙이며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여느 지주와는 달리 가장은 소작료를 적게 물리고 마을 사람들이 크게 모자람이 없이 살아가게 배려하며 지냈고 어려움에 처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작료를 면해주고 오히려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 전란이 나던 해에는 재물을 풀어 마을 사람들이 피난하는 것을 도왔고 얼마간의 전단만을 남기고 나머지 토지를 조작하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보, 이리 토지를 나누어 주면 나중에 우리는 어찌 생계를 꾸린답니까? 부인, 반란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이 난리통에 재물을 붙잡고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 농사 지을 땅이라도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소. 아직 남은 전답이 적지는 않으니 우리 세 식구 살림을 꾸리기에는 괜찮소. 이렇게 소년의 가족을 포함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피난을 떠났고 불행히도 가장은 피난 중에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 난이 끝난 후 소년과 어머니는 마을로 돌아왔으나 소년의 어머니는 병을 얻어 회복이 되지 않죠. 병수발을 위해 남은 전답을 모두 팔아 두 모자에게는 허름한 초가지 반 채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살림이 어려워진 두 모자를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어 근근히 연명하여 왔던 것이었다. 아유, 우리도 살림이 뻔한데 이걸 주면 우리도 굶어야. 어허, 어찌 예등공을 입고 그리 야박할 수 있겠소. 이렇게 형편이 녹록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옛날 김씨 소년의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들의 양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기에 소년의 어머니 역시 마을 사람들의 형편을 미루어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대로 소년은 하루에 한 차례만 밥을 빌려 나갔고 배고픔을 견디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상리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어머니를 봉양해야만 했다. 시간은 흘러 굶주림에 허덕이던 소년은 어느새 청년이 되었으나 어머니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상을 당한 김총각을 자신들의 가족을 잃은 듯 함께 슬퍼하였으며 장례 치르는 것을 도왔다. 어머니를 여인 김총각은 더 이상 마을에 머물며 마을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여 지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스스로 살아갈 길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났다. 며칠 뒤 김총각은 마을 사람의 소개로 이웃 마을에서 객주를 이끌고 있는 홍씨성의 행수를 찾아갔으며 가벼운 심부름이나 잡일을 하는 것부터 일을 시작했다. 홍 행수는 전란이 끝나자 다행히 장사가 잘 되었고 멀리 중국과의 무역에도 손을 대어 그게 이윤을 남기는 통에 거상으로 커가고 있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전란을 피해 피난하는 중에 아들과 딸을 모두 잃어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홍행수는 나날이 커져가는 가업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마음 한편이 허전함을 느끼고 있던 차였는데 그때 김총각이 일자리를 얻으러 온 것이었다. 그 이후 김총각은 매사에 성실하고 정직하며 셈 또한 빨라 홍행수가 점차로 눈여겨보게 되었다. 김총각은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에서 시작하여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장부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김총각의 일처리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중간에 새 나가는 것이 없으니 홍행수의 김총각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던 중 홍행수가 중국으로 가는 사행길에 줄이 다 따라가게 되었으며 김총각을 데리고 갔다. 김총각은 의주 책문을 거쳐 낯선 이국 땅을 밟게 되자 산세가 바뀌고 풍물이 다른 것에 신기함을 느꼈다. 오랜 여정 끝에 사행 일행과 홍행수 일행이 북경에 도착하여 각자 숙소에 머물게 되었다. 김총각은 홍행수에게 이것저것 눈여겨본 것을 물어보았고 감탄을 하지 않았다. 어르신, 땅이 넓어서인지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도 많고 풍습도 우리와는 많이 다른 듯합니다. 그래, 자네가 그토록 신기해한다니 이번 원행을 잘했다 싶으이. 헌데 지금껏 본 것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하다 생각되는가? 글쎄, 그것이
딱히 뭐라 말하기가. 홍행수는 김총각이 얼떨떨해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했거니와 눈여겨본 김총각이 어느 정도의 통찰력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 생각도 들어 말했다. 여보게, 내일은 거리에 나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물건을 알아오게나. 이번에 귀국하며 구입해서 되팔아 이윤을 톡톡히 남겨보아야겠네. 김총각은 홍행수가 내준 과제에 부담은 되었으나 그동안 자신을 거둬준 홍행수에게 보답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거리로 나갔다. 막상 거리에 나가니 고향에서는 보지 못한 다양한 물건을 보니 신기하기는 하였으나 참으로 귀한 물건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렇게 날이 저물자 숙소에 있는 홍행수를 찾아갔다. 여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았는가? 그것이 딱히 어르신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틀만 말미를 더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튿날도 김총각은 거리로 나가 이것저것을 수소문하며 돌아다녔으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찾지 못하자 힘없이 터덜터덜 숙소로 돌아갔다. 드디어 마지막 날인 3일째가 되자 김총각은 꼭 귀한 것을 찾고 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다시 거리로 나갔다. 이날은 앞서와 달리 더 먼 곳까지 가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제 아무리 신기하고 호화롭게 보이는 것이라도 김총각의 생각에는 과연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일까 하는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김총각은 날이 저물어가니 일단은 몇 가지 신기한 물건을 떠올리며 자신 없는 걸음걸이로 숙소로 들어가고 있었다. 김총각과 홍행수가 묵고 있는 객점은 근동에서 제일 크고 손님들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무심코 김총각이 웅장하고 사람들로 뒤섞인 번잡한 객점의 입구를 바라보며 속으로 잘 되는 곳은 역시 다르구나 라고 평소처럼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서려 했다. 그런데 입구 근처 골목 앞에서 평소 눈여겨보지 않던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매번 해질녘에 객점에 들어올 때마다 보던 광경이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수수하지만 잘 차려입은 한 여인이 남루한 차림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일일이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옆에 있는 함께 투숙하는 동포에게 물어보니 그 여인은 이 객점의 안주인인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녁 나절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김총각은 한참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더니 뭔가 떠오른 듯 자신감이 생긴 표정으로 홍행수를 찾아갔다. 그래, 오늘이 약조한 마지막 날이네만 과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눈에 들어오던가? 예, 어르신, 객점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면 자네가 찾았다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예,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허허, 사람의 마음이라. 예, 사람의 마음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한번 그것을 얻으면 널리 퍼지고 오래도록 찾도록 하는 힘이 있으니 우리처럼 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김총각은 이 객점의 안주인이 베푼 선행과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한다는 소문은 나라 안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이 객점에 머물고 싶어 하기에 항시 많은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했다. 홍행수는 김총각의 엉뚱할 수도 있지만 남다른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김총각의 말에 따라 일상에 소요되지만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워 비싸게 팔리는 약재와 서책을 매입해서 귀국하는 사행길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홍행수와 김총각은 약재와 서책을 시중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되팔아 적지 않은 이윤을 남겼다. 홍행수는 김총각을 불러 근본 장사로 남긴 이윤을 건네주며 말했다. 여보게, 자네 덕에 이번 장사길에서 이렇듯 이윤을 남겼네 그려. 이것은 자네 생각을 따라 얻은 것이니 자네의 것이나 다름없네. 어디 한번 이 미천으로 장사를 해보게나 그려. 김총각은 자신을 믿어주는 홍행수가 고마웠다. 김총각은 물산이 유통이 원활치 않아 지역적으로 물건값에 편차가 있음을 이용해 물산이 풍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는 곳의 물품을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지역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되팔아서 점차로 이윤을 남겼다. 김총각이 파는 물건은 품질이 좋고 가격도 과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져 신용이 쌓이게 되어 거래가 계속 이어졌으며 이렇게 쉬지 않고 서서히 이윤이 쌓이다 보니 일확천금은 아니지만 크게 모이게 되었다. 홍행수는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흐뭇해하였기에 어느 날 김총각을 불러 말했다. 여보게, 자네 덕에 우리 상단이 날로 번창하고 있네. 그동안 노고가 많았네. 네, 이제 몸이 늙어 더는 상단을 이끌기 어렵다네. 어째 자네가 몇 년 내에 이 상단을 이끌어 보았으면 하네만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행수 어르신, 어찌 그리 황감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같이 미숙하고 한미한 자가 어찌 그런 중책을. 김총각은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홍행수는 자신에게 자리를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김총각이 적격이라며 설득했다. 김총각은 홍행수의 뜻을 꺾을 수 없어 몇 년간의 후계 준비를 하여 자리를 이어받았다. 김행수가 이어받은 객주는 날로 번창하였고 김행수는 자신을 받아주고 키워준 홍행수를 친부모 모시듯이 모시며 지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김행수는 가정을 꾸렸고 모시던 홍행수는 세상을 떠났다. 중년이 된 김행수는 초심을 잃지 않고 객주를 이끈 덕에 겉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알차게 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경술년에 기후 이상으로 봄과 여름에 때늦은 눈과 우박이 내리고 홍수와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 이듬해까지 기근이 이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번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때 김행수의 상단이 머무는 마을과 고향 마을도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게 되었으며 곡물의 가격마저 폭등하게 되니 가난하여 식량을 구할 수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났다. 김행수는 고초를 겪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보고 불현듯 옛 생각이 떠올랐다. 비록 지금 내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과거 마을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 어찌 지금까지 살아 안락함을 누리겠는가? 김행수는 어려움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자시할 수 없었기에 아내와 의논하여
돕기로 했다. 김행수는 평생을 모아온 사재를 털어 마을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돌보았고 상단을 동원해 물자를 조달했다. 이렇게 두 해를 버틴 끝에 김행수가 머무는 마을과 고향 그리고 인근의 마을은 어느 정도 기근의 피해가 적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사재를 모두 마을 사람들과 객주 상단을 유지하는 데 썼던 터라 김행수에게는 객주 외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으며 심지어 식솔들이 상단의 비좁은 복록방에서 지내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김행수가 그의 부친에 이어 자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는 사실에 고마워했다. 어느 날 비좁은 방에서 김행수가 아내와 마주 앉아 말했다. 부인, 우리 가족들이 일이 불편을 겪게 해서 미안하게 되었소. 아니어요, 서방님. 몸은 조금 불편해도 마음은 편안해요. 모은 재물을 지키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척 한다면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서방님이 하신 일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 생각해요. 재물보다 귀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조만간 상단이 잘 꾸려지면 머지않아 형편이 나아지리라 믿어요. 김행수 아내의 말대로 객주의 활동이 정상화되니 김행수의 도움을 받은 마을 사람들과 그의 선행과 신용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김행수와 거래했고 연이어 김행수의 형편 또한 나아졌으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